전남 담양의 이른 아침 박 여사의 작은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구수한 김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로 서서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손으로 배추를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먹을 것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정성이요. 박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치 한 포기씩을 살펴봤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 고춧가루가 고르게 발라져 있는지, 젓갈간이 제대로 배었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모습에서는 60년 넘게 이어온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그녀에게 이 손맛은 평생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무기였거든요. 서울 나들이를 나선 박 여사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물론 며느리 수진이와의 관계가 매끄럽지만은 않았지만 손녀 서연이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금세 누그러지곤 했어요. 아들 진우가 전화로 어머니, 요즘 서연이가 할머니 김치만 찾아요라고 말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수진이 딸 서연이의 아침 식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그녀답게 모든 식재료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독용 에탄올로 식탁을 한 번 더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실험실에서 일하는 연구원 같았어요. 그녀에게 음식이란 감정이나 정성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와 위생 관리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김치 언제 와요? 5살 서연이가 숟가락을 달그락거리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몇 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서연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탈수 증상으로 축 늘어져 있던 모습, 응급실로 달려가던 그날 밤의 공포감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엄마가 만든 김치 먹을까? 싫어요.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어요. 아이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이 떠올랐거든요. 바닥에 그대로 놓인 재료들, 언제 빨았는지 모를 행주,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과학적인 조리법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김치통을 들고 들어서는 모습을 본 수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인사도 대충 주고받은 채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김치요. 이번엔 새우젓을 좀 더 넣어봤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손녀를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가 뛰어와 할머니 하고 안기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수진은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김치통 안에는 정성이 아닌 세균과 위험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장균, 살모넬라균, 노로바이러스. 식품 영양학 교과서에서 봤던 무서운 이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호해져야 했어요. 그날 밤 10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수진은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김치통에서 꺼낸 김치를 봉지에 담는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서연이가 더 중요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김치를 쏟아붓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딸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그 죄책감을 밀어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냉장고 구석에서 발견한 곰팡이 핀 반찬 사진이 있었어요. 수지는 그 사진을 정교하게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을 바꾸고 색감을 조정하고 마치 김치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었죠. 새벽 2시까지 걸린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내 편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15년째 다니고 있는 그는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급적 중립을 지키려 했거든요.
여보, 어머니 김치 어떻게 할까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왜? 뭔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가 요즘 입맛이 없어 해서요. 수진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진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담양집에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 김치를 담그느라 무리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쑤셔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몸이 이리 말을 안 듣나. 혼자 끓인 미음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면서도 박 여사의 걱정은 온통 손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를 서연이가 맛있게 먹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몸을 달랬어요. 이틀 후 수지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일찍 들어오는 목요일을 택했어요. 저녁 7시쯤 진우가 퇴근하자 수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진우는 정장을 벗으며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수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 조작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김치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화면 속 김치에는 하얀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진우의 눈에는 충격적으로 보였어요.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 김치야? 네.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연기가 섞여 있었지만 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내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해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기분 상하실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야. 서연이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손녀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수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렸어요. 계획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곰팡이 핀 김치와 어머니의 서운한 표정이 계속 어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진우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실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음식은 장난이 아니야. 특히 아이 먹을 것은. 진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내심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이 완전히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시각 담양에서는 박 여사가 며칠째 계속되는 몸살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열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온통 서울에 있는 손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내 김치 잘 먹고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김치 맛있게 먹고 있다는 안부 인사라도 왔을 텐데 말이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차지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진우가 회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17년째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머니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전화하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전화를 받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우울했는데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기분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혹시 최근에 만드신 김치에 문제가 없었나요? 김치? 무슨 문제 말이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순간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진우는 말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게 수진이가 김치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평생 음식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해왔는데 곰팡이라니요. 뭐라고? 곰팡이? 네. 사진도 있어요.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실수하신 건 아닌가요?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8해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그 말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그럴 사람이요? 네가 애미를 그리도 못 믿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박 여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회사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의 격한 반응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진우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응.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 당연하시죠. 하지만 서연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수지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음식 공격은 완전히 차단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담양의 작은 집에서 박 여사는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전화 이후로 밥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의 손맛을 자랑스러워했는데 하루아침에 곰팡이 김치를 보내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나간 박 여사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봐도 어디에도 곰팡이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싱싱하고 맛있어 보였죠. 분명히 멀쩡한데. 서울 가서 뭔 일이 생긴 건가? 박 여사는 곰곰 생각해봤어요. 자신이 김치를 담글 때 혹시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나 되짚어봤지만 60년 넘게 해온 일에 실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김치는 새우젓을 평소보다 좀 더 넣어서 맛이 더 좋았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억울함을 삼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오전 10시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집에 바로 가는 대신 먼저 들릴 곳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지? 박 여사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물어봤겠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박 여사는 직원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 음식물 쓰레기장 녹화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 무슨 일이시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박 여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보통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르신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날짜가 언제쯤이셨나요? 사흘 전. 아니, 나흘 전이었을 거예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자 화면에 음식물 쓰레기장 모습이 나타났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봤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직원이 영상을 정상 속도로 되돌리자 수진이 검은 봉지를 들고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뭐요? 박 여사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김치를 그대로 버리는 장면이었어요. 곰팡이가 핀 것도 아니고 상한 것도 아닌 멀쩡한 김치를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USB 갖고 계신가요? 박 여사는 급하게 편의점에서 USB를 사서 영상을 복사했어요. 증거를 확보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확실해졌지만 며느리의 배신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오후 5시 박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어디 있냐?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집에 오너라. 수진이도 같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안다. 7시까지 와. 전화를 끄는 박 여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USB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급하게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수진에게도 연락해서 7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뭔 일일까? 어머니가 갑자기 올라오시다니. 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 7시 진우의 집 거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 정중앙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진우와 수진은 마주편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어요. 평소 화기애애했던 가족 모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어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저녁 9시쯤 데려올 예정이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왠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여서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진우 역시 어머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갑자기 올라오시다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았는데 이제 괜찮아질 것 같구나. 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과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가 USB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가 며칠 동안 억울해서 잠도 못 잤다. 내 김치에 곰팡이가 폈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을 리는 없겠지만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차근차근? 좋다. 그럼 이걸 같이 봐라. 박 여사는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장이 나타났어요. 시간은 밤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뭘 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곧 화면 속에 익숙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저건. 진우의 입에서 말이 나오다 멈췄어요. 화면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쓰레기통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뭐야? 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화면 속 수진이 봉지 안의 내용물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여보, 이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눈앞의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무력했습니다. 박 여사는 리모컨으로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어요. 내 김치에 곰팡이가 폈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봤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수진아, 너 이게 뭐냐? 내 김치를 왜 버렸냐?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진우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아내가 어머니의 김치를 몰래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곰팡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추측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곰팡이 사진은 뭐야? 그것도 가짜냐? 진우의 질문에 수지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자식들 먹이는 낙으로 살아왔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해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금 남은 건 서로에게 상처받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비비며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거실의 분위기는 그 비만큼이나 무겁고 차가웠어요. 몇 분간 계속된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했어요. 평소라면 따뜻했을 거실의 조명마저 오늘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12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서연이가 걱정되어서.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걱정되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럼 내가 손녀 해치려고 음식을 만드는 줄 아냐?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자책했던 시간들, 자신이 정말로 실수했나 하며 의심했던 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수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뭐야? 내가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야? 어머님, 저는 그냥 서연이가 몇 년 전에 식중독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응급실로 달려가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토하던 딸을 안고 있던 순간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그 끔찍한 시간들 말이죠. 서연이가 40도 넘는 고열에 이틀 동안 시달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음식 관리를 조심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밤마다 서연이 체온을 재고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 되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공포감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손녀의 아픈 기억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 음식을 몰래 버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게 맞냐? 나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기분 상하실까봐.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당신의 요리를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기분 상하긴 뭘 상해. 지금이 더 기분 나쁘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밖에서 내리던 비소리가 더욱 거세져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너도 가만히 있어. 네 마누라 편만 들고. 박 여사는 아들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보다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설명하려 했어요. 거실의 시계가 8시를 가리키며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어요. 음식의 세균 번식률이나 교차 오염에 대해서 잘 아는데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조심해야 하거든요. 또 나왔다. 그 공부 자랑.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항상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늘어놓던 며느리의 모습이 지금은 얄미워 보였습니다. 공부 많이 했으면 뭐해? 사람 마음은 모르면서. 어머님, 내가 60년 넘게 음식 해왔는데 곰팡이 피는 음식을 만들 사람으로 보이냐?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 짓밟힌 기분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워온 손맛, 자식들을 키우며 다져온 요리 실력,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박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담양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며 보낸 시간들, 자신이 정말로 실수했나 하며 김치 냉장고를 몇 번이고 확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일어났어요.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져서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거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박 여사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버린 그 김치, 내가 만든 김치 맞냐? 네. 뭔 말씀이세요? 수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 여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이것 좀 봐라. 박 여사의 손에는 백화점 영수증이 들려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그 종이 한 장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그 영수증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또 한 번 급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테이블 위에 놓은 영수증을 보는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창가에 맺힌 빗방울들이 실내 조명에 반사되어 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진우와 수지는 그 종이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진우가 영수증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발급된 것이었는데 구매 품목에는 명인 유기농 어린이 백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28,000원이었어요. 평소 어머니가 김치를 사서 드실 리 없다는 걸 아는 진우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건 왜? 수진도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린이용 김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네가 버린 그 김치, 내가 담근 김치가 아니여. 네. 진우와 수진이 동시에 되물었어요. 박 여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김치통에 담겨서 온 김치가 시어머니가 담근 것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몸이 많이 아팠다. 열이 38도 5까지 올라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 박 여사는 며칠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몸살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김치 담가서 가져다 주겠다고. 그래서 무리해서 김치를 담그려고 했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몇 번이고 주저앉았던 순간들,
배추를 씻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김치를 담글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돈 주고 김치를 샀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김치를 사서 드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김치 맛에 길들여진 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김치를 사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김치를 사셨다고요?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 말을 하겠냐? 김치도 못 담그는 할미라고 하면 얼마나 한심하겠어. 박 여사는 손수건으로 또다시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요리 실력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김치를 고르던 순간의 수치심, 점원에게 어린 이용으로 달라고 부탁하던 그 순간의 민망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 김치통에만 담아서 가져간 거요. 우리 강아지한테는 맛있는 김치 먹이고 싶었는데 내가 아파서 제대로 못 만들어줄 바에는 차라리 좋은 걸로 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혐오했던 김치가 사실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깨끗한 제품이었다니요. 그것도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만든 제품이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버린 김치는 명인이라는 유명한 업체에서 만든 거야.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만든다고 해서 비싸기도 엄청 비쌌어. 박 여사는 영수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8,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담양에서 한 달 용돈으로 받는 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아내는 곰팡이가 피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몸이 아픈데도 무리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김치였다는 아이러니까지. 어머니,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하냐? 김치도 못 담근다고 말하냐?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평생 아픈 내색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자신의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자식들한테 아프다고 징징거린 적이 있냐? 김치 하나도 제대로 못 담그는 할미라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 박 여사는 계속해서 그날의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백화점에 가서도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나이든 할머니가 김치를 사러 온다고 점원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래도 우리 강아지 생각하니까 참았어.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비위생적이라고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를 못 믿은 게 문제지. 박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손녀 해치려고 음식 만들 사람으로 보였냐? 내 새끼들, 내 손주들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있겠냐?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이렇게 부족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침묵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거실의 조명만이 조용히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영수증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김치값도 아깝지 않았는데 우리 강아지가 맛있게 먹는다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깨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는 박 여사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박 여사는 손녀를 안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더욱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김치 어디 있어요? 배고파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거실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손녀를 꽉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들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아지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비싼 김치를 사왔는데 그것마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 괴롭혔어요? 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새 어른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진우는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조금 피곤하셔. 우리 먼저 손 씻고 와서 인사드리자. 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요. 서연이의 밝은 대답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진우는 딸에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오늘 좀 힘드셔. 우리가 착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네, 아빠. 할머니 아프시면 제가 등도 주물러 드릴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는 아이가 오히려 더 순수하게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진우가 혼자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박 여사와 수진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의 평온함과는 대조적으로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진심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을 믿지 못한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도 모르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실의 시계가 9시를 가리키며 차인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냐? 손녀 해치려고 음식을 만들 사람으로 보였냐?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서연이가 아팠던 그 기억 때문에 모든 걸 의심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을 설명했어요. 매일 밤 서연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도 걱정했어요.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음식을 잘못 관리해서 아이가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점점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거짓말까지 할 일이었냐?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톤이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몸이 아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침묵과 아내의 지나친 걱정이 모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분명했거든요. 내가 언제 니들한테 아프다고 징징거렸냐? 박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만큼 완고하지는 않았어요. 내 평생에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아픈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니들은 니들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박 여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몸이 많이 아팠어. 혼자 집에서 이틀 동안 죽을 맛이었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 약속은 지켜야겠다 싶어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인데 아프시면 말씀해 주셔야죠. 진우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셨다는 사실이 미안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혼자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박 여사는 손녀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강아지만은 맛있는 김치 먹이고 싶었는데 내가 아파서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수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그리고 제가 서연이 일로 너무 예민해졌다는 것도 인정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사랑은 제가 배운 어떤 이론보다도 소중한 거였는데. 그리고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우도 덧붙여 말했어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한 저녁 시간을 맞고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박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화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아프면 말할게. 그 대신 너희들도 뭔가 걱정되면 나한테 직접 말해라. 뒤에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박 여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서연이 걱정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가족 아니냐? 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다시 거실로 뛰어왔어요. 손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새 어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할머니와 자신이 함께 김치를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할머니랑 저랑 김치 먹는 거예요. 박 여사는 손녀의 그림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다음에 더 맛있는 김치 만들어줄게. 몸이 나으면 말이야. 할머니 아파요? 응, 조금. 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있으니까 금세 나을 거야. 박 여사는 손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서연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소통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불안함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나누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빈 김치통 하나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닌 가족들의 서툰 사랑과 오해, 그리고 화해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 통에 정말로 정성이 담긴 음식과 진솔한 마음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세 사람 모두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비록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진실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